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차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허유루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MBC, KBS1, SBS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고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텔레비전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 토론자별 수어 통역사가 배치된 방송도 복지TV에서 별도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두 3차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방자치제도 분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잘하면 선진국이 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잘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한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양대 원리는 자치와 분권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지방을 만들면 그 지방의 총합인 국가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전한다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했는데 자치와 분권의 수준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법과 제도, 행정, 체계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점에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분권 헌법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시기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재헌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2개 조항이 지금의 헌법의 2개 조항과 똑같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의 지방분권이 조금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거의 같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토론이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말로 기초의원부터 또 시의원 또 단체장까지 지방 자치의 산 증인이신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졌고 그때 분권 과제 33개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과제가 사실상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래도 그냥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많은 지방 분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한 이유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아니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것이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했고 지방 일괄 이양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400여 개의 국가 사무를 일괄적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그렇게 대거 이양을 했습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시를 해서 지방소비세 14.5%, 13조나 되는 막대한 자주재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사실상 지방소비세 5%, 실질적으로 보면 5%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려
14.5%를 올린 것이죠. 이런 것을 폄훼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치와 분권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치분권은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지방자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우리 헌법을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그 지방 일갈 이양 400개 사무 저도 직접 관여했습니다만 실제 사실은 지방에서 꼭 좀 원하는 필요한 사무들 많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라든지 이런 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 이양이 된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 2018년도에 사실은 여야 간에도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선거를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전략적으로 여당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때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도 힘들고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헌법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은 모든 이슈 아젠다가 거기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형모 최고위원 말씀, 나주 혁신도시 허벌판에 뭐 공장을 지었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신정훈 의원이나 나주시의 그 주요 공직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전공대 설립도 정말 광주, 나주 일원의 정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집을 보니까 지방 분권과 관련된 공약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주 활성화 지역을 뭐 지정을 해서 인구 소멸을 막겠다, 문화자치, 또 이 통장님들 수당 올려주겠다, 뭐 그런 정도인데 사실 그 대통령 공약 정도면은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분권과 자치와 관련된 근본적인 내용, 재정 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경찰 자치나 교육 자치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정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또 미흡한 점은 미흡한 점대로 보완하고 더 발전시킬 계획들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서 오늘도 아침에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자치 분권과 지역 경쟁력이 서로 이게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지방 분권을 그 지역 경쟁력과 연계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에 대한 그런 맞춤형 지원, 아주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지역의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그걸 또 지역 대학과 지역 대학의 혁신 R&D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그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존의 그런 아주 획일적인 이양보다는 지역 맞춤형 권한 이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원하는 산업 시설들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향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치 분권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권한, 재정의 권한, 입법 권한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지금 균형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에너지 산업을 자기 지역 산업 집중력 육성하겠다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와 관련된 권한들을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양을 하고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예. 재원 같은 그런 것도 다 패키지로 해줍니까? 지금 이양하는 방안을 지금 균형특위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균형특위에서 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김승수 의원님과 구영모 최고위원께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뭐 별로 없다, 말만 번지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18년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든가 경찰 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사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의 견주어도 자치와 분권의 그런 성과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권영모 최고위원께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그런 말씀을 사실 하셨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는 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볼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재정 분권에 관련돼서 국민의당 생각은 현재 독일에서 정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가세와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등으로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지방분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치 재정이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유치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결국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지방 분권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많은 것들 제목만 솔직히 나열됐습니다. 근데 결국 국민들이 와닿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제2인사 그 버지니아에 아마존 제2 본사 유치하는 시기가 2018년 19년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졸속으로 그렇게 공공기관 이전만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 지방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특히 혁신도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이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영모 최고위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실 국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것을 지방과 공동세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획기적이네요. 그거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서로 실제로 공동정부 독일에서- 추진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지방 재정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그렇죠.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자체가 어려운 게 세원이 또 지자체별 굉장히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그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그래도 이게 또 부유한 또 지자체와 아주 열악한 지자체 간의 또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그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종잣돈은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잘 아시죠? 내국세 총합의 20.79%, 2021년 예산으로 약 한 6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재정교부금의 약 그 10조 내지 15조를 매년 떼가지고 보육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65조 되는 돈에서 10조에서 15조를 매년 떼버리면은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이석준 고문 이런 분들이 문건을 통해 가지고 지방 교부세 그리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약 30조 9천억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재원을 지방으로 더 주면 모르되 더 주기는커녕 30조 9천억을 깎는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전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그 일반 교부금하고 교육재정 교부금하고 이 칸막이가 딱 쳐 있어서 현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좀 맞춤형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심도 있는 검토도 좋은데요. 그 규모 자체가 10조에서 15조 교육재정 교부금만 해서 그리고 지방교부세까지 합해가지고 30조 9천억 원이면은 이건 거의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뭐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인데요. 이 진행 방식은 첫 번째 주제와 같습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법정 시한이 석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역의원 정수부터 또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구 개편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당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제도가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선거제도를 가지면 바람직한 정치 문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께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흠집을 내고 그것을 과대하게 부풀리고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반사 이익을 얻는 못난 정치를 해왔습니다. 승자독식의 정글과도 같은 적대적인 공생관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가 비례하는 새롭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켰지만은 위성정당 출연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과거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원주의적인 정치체제, 즉 다당제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돕는 그런 상생의 정치 문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뭐 의도와 또 이제 시행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들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시간 총량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삼선 금지를 동일 권역 삼선 금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통틀어서 그 광역 단위로 했으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저희 국민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 공천 폐지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지역의 삼선 출마 금지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주시죠. 그러니까 동일 지역구에서 삼선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게 그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거나 뭘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논의가 당내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당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의미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당에서 하나의 어떤 룰을 정할 문제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것을 우리가 당에서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정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 없이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출마자들도 보다 성숙한 그런 자세로 출마를 하고 유권자들도 이런 후보들을 잘 가려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 확대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가 거의 90% 정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당 독재가 없어지게 되고 좀 더 건강한 그런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기초의원입니다. 이 기초라는 말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광역의원의 권한과 기초의원의 권한은 경중이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용어 자체도 기초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 그다음에 지방 의회 이렇게 적용이 돼서 각 권한들이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앙 정치인과 지방 정치인이 어떤 급이 아니라 부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광역위원회 중대선거구 확정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의원의 의원 정수 확대 말씀하시는 거죠? 중대선거구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광역의원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은주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광역의원의 비례대표는 의원 정수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20%, 30%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광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의석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각 정당에서 청년이나 여성들을 대거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광역의회의 정치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토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운영을 하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혁하려고 해도 또 젊은 피를 수혈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지금의 어떤 구조하에서 또는 공천 제도하에서 이걸 개혁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좀 늘리고 거기에 청년 여성들을 대거 공천해서 이런 정치를 바닥에서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은주 의원님 입장 어떠세요? 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이제 김승수 의원님과 구용모 최고위원 두 분께 질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 한번 또 그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게 사실상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도 이런 그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청년 또 신인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면 늘리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보면 오히려 보면 비례대표들이 더 중앙 정당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정치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비례대표 정원 문제 또 기타 또 교육감 선거와 또 그 단체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 64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거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 사실 이제 주민자치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비례제도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 사실은 기초선거 정도는 비례제를 꼭 도입을 중대선거구제를 꼭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역구 사례를 드셨는데 농촌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우면은 도농 복합 선거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윤석열 당선인의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이래서 이런 비례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어떤 다양화된 정치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주제까지 모두 토론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토론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드리고 앞선 내용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제나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만 주민자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당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해낸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면은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주주의의 품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과도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이것이 본질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나누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눠야 되고 지방 상호 간에도 나누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와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서 지방에서부터 고품질의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주권자가 선거에서 투표권만 행사하는 민주주의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주권자들이 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법적으로 정비가 잘 됐지만 실천이 미흡합니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지방자치회 제도 너무나도 소중한 제도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와 자치회 제도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개정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 때 우리 민주주의는 더 굳건해지고 나라는 더 부강하고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각자 7분의 시간 총량 토론인데 시작은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이후에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모 최고위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넣지 못한 거 정말 참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박완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토론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의 수많은 그 주민자치를 위해서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범 실시한다 이런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회는 지금 이미 조례로 약 1,100여 개의 시읍면동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동이 조금 미약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을 해서 과하게 주민자치를 왜곡시키는 그런 시각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도 하시고 상당히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의원이신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설득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 주민자치회는 뭐 사실 이해식 의원 말씀처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김승수 의원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승수 의원님의 자세라면은 곧 법제화가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실제 어떤 현장에서 특히 서울의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그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이 50.8%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일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시민단체와 유착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편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뭐 10% 정도면 모르되 반 이상을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면 도대체 주민자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서울 시비를 싹둑 자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시에서 잘랐으니까 자치구도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은 시에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른 예산까지 자치구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런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생짜로 이렇게 충당을 했고 자치구별로 거의 한 30억 정도를 이렇게 추가로 부담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 참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드는 게 참 이렇게 서글픕니다만은 우리 오세훈 시장께 좀 넓은 포용적인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이해식 의원님처럼 그 청장님 하시면서 참 불편부당하게 그런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사업을 위탁을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임 뭐 돌아가신 분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사례를 보니까 특정 단체 무려 10년간 647억 이상의 600억 이상의 돈이 지원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몰아주기로 했고요.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에 시에서 돈을 주면은 중간 지원 조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다시 그거를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용을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주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 또 중간 지원 조직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서울시 과장국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나눠주는 위치에 있고 또 돈을 나눠줘가 자기가 몸담았던 기관들이 쓰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숱하게 지금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회가 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숱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그 의회에서 정당하게 비판을 하고 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50% 이상의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어떤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권, 특히 이 지방분권특별법에 이 분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포용성, 또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시민의 행정 참여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와 시민 간의 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는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에 문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서류를 미비하게 꾸민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 가지고 예산을 자르고 사업을 못하게 하면은 주민자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자치의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지방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 다루듯이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 지금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을 볼 것인가, 주민자치를 하는데 주민자치의 발현으로 볼 것인가, 정당의 개입으로 볼 것인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정당의 가입을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공무를 수행 중일 때는 정당과 관련된 활동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자치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각을 갖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선시해야 되고 주민자치를 반드시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투철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원에서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현행 법규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대로 결정을 한다든지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는데 주민자치를 통해서 화장실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런 법적 제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주민자치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죠. 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0초씩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앙적 대통령제 폐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국회와 나누고 지방과 나누고 국민과 나눌 때 해소가 됩니다.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승자독식 다수제를 버리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비례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자치와 분권에 입각해서 좋은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온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열띤 토론 벌여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정책 토론회는 경제 분야입니다.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